이번 시간은 21년 1월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1번 보면 조세 개념과 분류, 이거 자주 나오죠. 1번에 세금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금으로 개별 보상이다.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다까지는 맞는데 개별 보상에 해당한다. 이 부분이 이제 틀린 거죠. 개별 보상이 없는데 반대급부가 없는데 개별 보상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2번에 직접세와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 자, 그거에 따라 일치하면 직접세, 일치하지 않으면 간접세로 나누죠. 그래서 2번은 맞고요. 3번에 목적세라는 거는 세수의 용도, 이 세금은 어디다 쓸게요? 그걸 특정해서 징수하는 게 목적세인데 여기까지 맞죠. 현재 우리나라의 목적세로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여긴 맞아요. 근데 소득세하고 법인세, 자, 얘네는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보통세예요. 소득하고 법인세는 그 틀렸고요. 4번의 세금은 그 과세권자가 누군지에 따라 국세하고 지방세로 나누죠. 자, 근데 거기 관세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러니까 더 어려워지죠, 문제가. 막 중간에 이 관세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또 한번 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못 보던 게 그냥 툭 하고 들어가서 틀린 지문으로 나오니까요. 자, 42번은 우리 계속 봤던 얘기죠. 기간과 기한 넘어가고요. 자, 43번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이 사실관계를 잘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데 예전에 론스타가 스타타워 빌딩, 우리 강남 그 역삼역인가? 강남역인가? 역삼역 거기에 바로 옆에 있는 스타타워 빌딩을 살 때 그 미국 법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자, 한국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그냥 직접 투자하면 되잖아요. 근데 직접 투자하면 세금적으로 불리하니까 중간에 벨기에에다가 회사를 만들어서 미국 법인은 벨기에에 투자하고 이 벨기에 법인이 한국 법인에 투자하는 형태로 중간 단계를 거쳐서 들어왔어요.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벨기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한국 법인 이 주식을 나중에 처분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거는 한국하고 벨기에 사이의 세금 문제니까 이 두 나라 기준으로 세금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고 나갔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미국하고 한국에 있어서 세금의 배분 문제를 생각할 때는 자, 이 미국하고 한국 기준으로 하면 세금을 좀 많이 내야 돼요. 근데 한국하고 벨기에 기준으로 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 벨기에에 있는 이 회사라는 게 실질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미국에서 직접 오면 세금 많이 내니까 그 세금 부담 줄여보려고 명목상으로 만들어낸 페이퍼 컴퍼니 같은 애 아니냐 얘가. 그래서 얘의 존재 자체를 없애고 그냥 미국에서 직접 투자한 것처럼 봐서 세금을 과세할게 라고 과세했거든요. 자, 그럼 뭐예요? 실질에 따라 과세하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 박스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과세관청은 스타홀딩스를 실질적 소득, 자산의 지배와 관리권이 없이 조세 회피 목적을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 누가요? 얘가 조세 회피 목적을 설립된 도관회사로 봐서 한 벨기에 조세 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실질적인 귀속자인 원고를 하나의 비거주자로 봐서 이 소득에 대한 귀속자로 봐서 세금을 과세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 실질과세 원칙이다. 자, 44번에 소급과세 금지요. 자, 이건 조금 새로운 문제죠. 1번에 납세 의무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는 새로운 세법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자, 과거에 성립해서 이미 과세한 거에 대해서는 법을 바꾼 다음에 옛날 것도 내세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 유리한 소급표는 인정된다는 게 통설이다. 바꿨어도 납세 의무자한테 유리하면 그건 가능합니다라는 게 통설이고요. 자, 3번에 과세기간 중에 법률 개정이나 해석이 변경해 있는 경우에도 이미 진행한 과세기간분에 대해 소급과세하는 부진정 소급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자, 올해부터 바꾸고 싶어. 2023년도에. 근데 23년 4월 달에 돼가지고 이 세법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4월에 바꾸면서 자, 23년도에 발생한 소득은 전부 이 규정 적용할게요 라고 한다면 자, 1월부터 4월은 이미 경과했으니까 자, 이것도 소급과세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다시 읽어보세요. 과세기간 중에 법률 개정이나 해석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미 진행한 과세기간, 즉 1월부터 4월까지라는 그 기간에 대해서는 결국은 소급과세하는 것이 되니까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라가 아니라 이때는 허용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왜냐하면 세금이란 거 예를 들어서 법인세라고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의 기간 소득에 대해서 12월 31일 기준으로 결국은 세금이라는 게 확정이 되거든요. 성립이거든요. 납세 의무자가 성립하다 보니까 아직 성립되지 않았잖아. 4월 달까지는. 그래서 세법을 바꾸고 그 변경된 세법을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그 4번은 세법 해석이나 국세행정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이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하며 새로운 해석에 소급하지 않는다. 즉 우리 이거 소급과세 금지했던 딱 그 문장에 나왔던 그 문장 그대로죠. 45번. 자, 주3일은 법인세 신고하면서 원천 징수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지 않고 납부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제가 처음 보는 거라서 풀어드리는데 문제 내용은 되게 쉬워요. 1, 2, 3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4번에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뭘 하면 돼요? 나 예전에 세금 많이 냈어요. 돌려주세요. 뭐요? 경정청구죠. 그래서 경정청구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자, 46번에 보면 올바르지 않은 것이요. 1번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가 됩니다. 어때요? 맞죠?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만 과세한다. 2번에 외국법인도 청산소득법인세 과세한다?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항상 이런 문제 나올 때 청산소득이 있었어요. 청산소득. 자, 청산소득은 누구만요? 내국영리만. 즉 외국법인은 절대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은 청산하더라도 그 소득이 국가에 귀속되거나 다른 비영리법인한테 가기 때문에 청산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보기 3번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자, 각사소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 변경 과표 맞고요. 4번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법인의 종류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모든 법인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47번에 보면 자, 결산조정, 신고조정 오랜만에 나왔네요. 1번에 결산조정 사항은 원칙적으로 회계상 비용으로 계산했을 때만 송금 인정되죠. 맞고 2번 신고조정 사항은 회계상 비용 계상 상관없이 법인세법상으로는 차이가 있으면 무조건 조정할 수 있는 애들이죠. 맞고요. 3번 결산조정 사항을 결산 시 송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경정이 가능하다. 결산조정 사항인데 장부에 비용 처리 안 했어. 그러면 세무조정할 수 있어요? 못해. 자, 그러면 이제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됐어요. 자, 내년이 됐을 때, 이거 비용 처리 안 해가지고 작년에 세금 많이 냈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결산조정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작년에 장부에 안 잡았으면 그 다음 연도에, 그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을 처리함에 있어서 송금을, 비용 처리하면 세법이 그 이후 연도에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경정청구한다 그랬으니까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법인세법상 준비금은 결산조정이지만 조특법상 준비금은 신고조정이다. 이것도 이제 계속 나오는 표현이죠. 자, 48번. 자, 이것도 이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인데, 자, 주3일이 21기에 채무에 대한 출자 전화를 하는데, 채무가액이 8,500원, 주식의 시가는 6,500원, 주식의 액면가 5,000원이었다. 자, 이 문제가, 여러분들 재경사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다는 거죠. 우리 회사가 채무가 얼마가 있었냐면 8,500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회사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우리 회사한테 받을 돈 있는 사람들, 그 채권자들한테 이 채무를 출자 전환하라는 거죠. 출자 전환은 우리 회사 주식으로 가져가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 주식을 줬어요. 자, 주식을 줬더니 주식의 시가가 얼마요? 주식의 시가가 6,500. 그 다음에 액면은 5,000원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회사는 이 부채가 없어지면서 주식을 발행해서 주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주식을 주면서 이 채무가 이제 없어지는 게 출자 전환인데, 그러면 회사는요, 이 주식을 줄 때 자본금 얼마로 잡겠어요? 액면가인 5,000으로 잡고. 그 다음에 액면가하고 시가의 차이. 자, 저 금액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시가가 6,500이니까 이 주식의 가치는 6,500원짜리잖아. 자, 그러면 6,500원짜리 주식을 줬는데 채무가 얼마가 없어졌어요? 8,500이 없어졌어. 그럼 회사는 얼마 이익을 봤어요? 이 6,500하고 채무가 있었던 요 8,500의 차이인 2,000이라는 금액만큼은 회사가 이익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자, 채무가 없어지면서 자본이 얼마 늘었어요? 5,000하고 1,500이 됐는데, 자, 즉 6,500만큼만 자본이 생겼어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8,500의 채무가 없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주식은 6,500짜리를 줬으니까 2,000만큼 이익이 났죠. 그게 채무 면적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이제 간다는 거야. 자, 여기 BS라면 손익계산서에 채무 면제죠. (2,000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보면 지금 물어본 게 뭐예요?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이 얼마입니까? 1,500이고 채무 면제액이 얼마입니까? 2,000인 거죠. 뭐예요? 이건 회계 문제잖아요. 이게 세법 문제 아니죠.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자, 49번. 3일이 재산세 66만원. 자, 66만원인데 그 중에 가산세 6만원이 있었대요. 자, 66만원을 내면서 회계처리를 차변에 세운 경우가 있다.
자, 이때 세무조정은요. 세금과 공과는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인정하지만 거기에 대한 가산세 6만 원은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송금불산입, 세금과공과 6만 원, 기타 사유출. 정답은 3번. 자, 50번. 손금불산입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에 이사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 기간을 초과한 뭐요? 임원상여금. 자, 임원상여금, 임원퇴직금은 한도 초과하면 손금불산입 한다 그랬죠. 1번 아니고 2번에 보면 정과 퇴직급여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한 임원퇴직금, 손금불산입이죠. 3번 정과한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산식을 초과하는 임원퇴직금, 초과하는 임원퇴직금, 손금불산입. 4번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결의된 직원에 대한 상여금 기준 초과액. 자, 직원은 상관없다. 임원만 제재한다. 자, 51번. 자, 이 문제가 좀 웃겨요. 보세요. 자, 주식회사 3일은 제20기에 회사가 제조한 기계를 할부 판매하고 인도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대요. 필요한 세무조정을 보래요. 자, 어떻게 회계 처리했느냐? 23년 2월 25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요. 5천만 원에 판매하기로 했죠. 니은의 판매 금액 5천만 원인데 대금 결제 조건이 23년 2월 25일 날 계약금 500 주고 그 다음에 6개월마다 900만 원씩 5번에 걸쳐서 4,500을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총 5천을 받겠다. 자, 리을의 회사의 회계 처리는 회사는 단기에 5천만 원을 매출로 인식했대요. 5천만 원이 뭐예요? 판매 금액 전에. 그럼 회사는 뭐 한 거예요? 인도 기준 한 거야. 인도 기준인데 무슨 금액으로 했어요? 명목가치 인도 기준. 즉 내가 장기 할부하면서 받는 총 금액, 그 5천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를 채권 잡으면서 매출 잡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회사가 장부에다가 명목가치 인도 기준 했어요. 세법은요? 인정하지. 장기 할부에 대해서 세법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명목가치 인도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조정이 없는 거죠. 차이가 없으니까. 그 정답은 뭐예요? 1번에 세무조정 없음. 자, 이런 거 한 번만 풀어보면 가서 이 문제네? 그러면 그냥 5초면 푸는 거죠. 52번은 계속했던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53번. 접대비 규범 올바르지 않은 거. 1번에 23년도에 접대행위가 발생했으나 24년도에 지출한 접대비는 24년도에 송금 처리한다. 뭔 소리냐면 23년도에 접대행위는 발생했지만 지출 자체는 24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년도에는 접대비하고 미지급금 같은 거 잡혔다가 24년도에 미지급금 없어지면서 돈이 나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접대비는 몇 년도에 접대비로 보느냐, 세법이. 언제로 봐요? 접대비는 발생주의. 그러니까 23년도에 접대비죠. 근데 여기서 24년도라고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반대로 보기 2번에 보면 23년도에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자,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미지급금. 그랬다가 24년도에 그 기부금을 지출했어요. 미지급금 없어지면서 현금, 즉 현금이 24년도에 나갔죠. 기부금은 뭐예요? 현금주의. 그러니까 24년도에 송금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2024년도에 송금 처리한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틀리고 2번은 맞는 거다. 자, 이 표현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보기 3하고 4는 여러분 읽어보면 되고요. 자, 54번 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있으면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인정이자 입금산입, 대손충당금, 대손금 안 돼. 불이익이 탕탕탕 세 가지가 세트로 온다. 그 정답은 4번에 있는 기억, 니은, 대그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적용된다요. 자, 문제 55번. 퇴충하고 퇴직연금이요. 이런 게 좀 어렵죠. 보기 1번에 기업회계에서는 결산일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을 전액을 퇴충으로 설정하는 데 비해 법인세법은 퇴충 송금 산입에 일정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맞죠? 2번 퇴직급여 충당금을 송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의 장부에 송금으로 계상해야 하죠. 왜냐? 결산조정이니까. 신고조정에 의해서는 송금 산입할 수 없습니다. 맞죠? 3번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법인이 사용인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이미 송금으로 계산된 퇴충이 있으면 그 퇴충에서 먼저 당연히 지급해야죠. 퇴충을 그래서 쌓은 거잖아요. 아직 안 나갔지만 자, 비용 잡고 발생한 것만큼 퇴충을 계속 잡아놨잖아. 근데 실제 퇴사했네? 그 퇴사할 때 쓰라고 잡아놓은 게 뭐예요? 퇴충이잖아요. 그러니까 퇴충을 당연히 먼저 써야죠. 자, 보기 4번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한도 내에서 송금 인정?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은 법인이 부담한 기여금을 전액 송금 인정? 어때요? 바꿔놨네. 앞뒤를. 그래서 4번이 틀린 표현이 됩니다. 자, 56번 대손충당금. 자, 이제 대손충당금은 이제 몇 번 풀어봤죠. 그러니까 안 보고 풀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대손충당금은 딱 두 가지 세무조정이에요. 자, 작년도에 송금불산입 됐던 거 입금불산입. 세무조정 무조건 기계적으로. 두 번째, 올해
회사가 설정한 거 한도랑 비교하는 세무조정.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거 봐요. 자료 3번에 보면 기초잔액 중에서 송금불산입액. 자, 대손충당금 중에 작년에 송금불산입된 금액이 얼마야? 700. 그러면 올해 뭐 해야 돼요? 입금불산입 700. 즉 입금불산입 뭐요? 송금산입 700. 그러면 밑에 보기 답지 중에서 송금산입 700을 한 해가 2번하고 4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당기에 회사가 설정한 게 얼마예요? 3,400 나와 있잖아. 3,400. 그거랑 세법상 한도만 비교하면 되는데 세법상 한도가 얼마예요? 보기 그 박스에 자료 4번에 보면 채권이 20억인데 거기에다가 실적률이 0.7%에 5번에 보면 실적률이 0.7%면 대손충당금은 1%하고 실적률 중에 큰 비율로 가니까 실질적으로 쌓을 수 있는 게 2천만 원이 한도예요. 자, 한도가 2천만 원인데 회사가 설정 얼마 했어요? 기말 전에 3,400. 그러면 얼마가 송금불산입 돼요? 네, 1,400이라는 금액이 단기에 송금불산입이 되니까 정답이 뭐예요? 4번. 자, 대손충당금 이렇게 쉽게 풀어야 돼요. 쉽게. 자, 57번.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는 중금이 아닌 것은 자, 준비금 우리 고유의 비책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고유목적 중위금, 비상위험 증기금, 책임 준비금 이게 뭐였다? 법인세법상 그거 아닌 애들이 나머지다. 자, 그것만 외워놓으면 문제 금방 풀고요. 자, 58번 이 문제도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3일은 23년 1월 1일 날 대표이사로부터 시가 3억 원짜리 토지를 10억 원에 샀다. 자, 대표이사한테 시가 3억짜리 토지를 10억 원에 사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사는 회계 처리 어떻게 했겠어요? 자, 장부에다가 토지를 잡는데 토지를 10억 주고 사왔기 때문에 장부상의 토지는 10억으로 잡혔겠죠. 회사 재무상태표상에 토지는 10억으로 회사는 잡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법이 생각할 때 이 토지는 얼마여야 돼요? 네, 시가 3억으로 줄어야죠. 자, 얘는요. 이게 아니고 3억으로 줄여야 돼요.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뭐 해야 돼요? 장부에 10억으로 잡혀있는 애를 세법은 이거 3억짜리야 라고 줄여야 되니까 자, 자산을 줄여야 되니까 송금이라는 세무조정을 자, 토지를 7억만큼 줄이면서 마이너스 유보를 먼저 하죠. 자, 그러고 나면 원래 시가 3억짜리인데 내가 10억을 줬으니까 7억이라는 금액을 시가보다 더 준 거예요. 자, 그 더 지급한 7억을 송금 산입하는 순간 뭐 한 거예요? 송금으로 잡은 거야. 세법상은. 자, 세법상으로 송금 산입을 했기 때문에 이 7억이 지금 송금으로 먹은 거예요. 자, 이 7억을 근데 세법이 송금으로 인정해요? 안 하지. 왜요? 시가보다 비싸게 줬잖아. 특수한 개인한테. 그러면 얘가 송금불산입되죠. 왜요? 부당행위니까. 자, 부당행위로 7억 원이란 금액이 송금불산입 되면서 자, 상대방이 누군가 보세요. 대표이사죠. 대표이사니까 상여로 소득 처분해야죠. 그 정답은 보기 3번. 여러분들 하면서 가끔가다 이런 질문 하시는 거죠. 회계사님 얘는 뭡니까? 우리 지금 정답에는 고가매입 뭐 써있는데 회계사님 왜 이렇게 쓰셨습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만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제가 왜 부당행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왜 여기다 고가매입이라고 썼어요? 부당행위 한 거잖아요. 그 부당행위의 유형 중에 고가매입이란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만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나중에 실무에서. 자, 59번. 올바르지 않은 것. 직전 사업연도 부담세액의 50%를 중간연합세액으로 하여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어때요? 맞는 것 같아. 근데 뭐가 틀린 거예요? 우리 중간연합은요, 선택이야. 무조건 직전 사업연도의 50%가 아니라 나는 가결선 할게요. 나는 직전 사업연도 할게요. 이걸 회사가 선택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1번이. 그냥 얼핏 보면 맞다고 해서 넘어간다. 자, 보기 2번에 보면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 지급하면 자, 법인한테 이자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원천징수하고요. 3번.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게 뭐예요? 필수적 첨부서류. 자,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필수적 첨부서류는 맞고요. 4번. 납부월세액이 4천이래요. 자, 2천만 원 넘었죠. 그러면 납부세액의 절반, 즉 4천의 절반이니까 2천만 원만큼은 분납할 수 있죠. 그래서 4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60번에 보면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릅니다. 1번에 과세표준은 각사소에서 이월결손 비과세 소득공제 순서대로 공제하죠. 맞고요. 2번. 결손금과 소득공제는 2월 공제가 가능하나 비과세 소득은 2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 비과세 소득이 있는데 공제 못했대요. 그러면 2월 공제 불가능한 건 아는데 자, 결손금하고 소득공제는 2월 공제가 가능하다. 그 결손금은 2월 결손금으로 해서 2월 공제 가능한데 소득공제는 약간 좀 애매해요. 23년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초과 배당액이라는 개념이 들어와가지고 초과 배당액이 있어서 소득공제를 다 못 받으면 2월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라는 규정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번은 약간 좀 애매하다. 나중에 이제 문제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빼고 나올 것 같아요. 자, 보기 3번에 보면 자산 수중이익이나 채무 면제이익에 충당된 2월 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산 수중이익 채무 면제이익이 있는데 얘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2월 결손금, 그러니까 과세표준 계산하는 단계에서 차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득금액 계산할 때 자산 수중이익 채무 면제이익을 그 2월 결손금 보전에다가 미리 충당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자산 수중이익이나 채무 면제이익에 충당된 2월 결손금. 자, 우리가 자산을 수중받았는데요. 그럼 원래 세금 내야 되는데 2월 결손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세금 안 낼게요. 이거 그냥 차감해가지고 세금 안 낼게요. 라고 하는 게 2월 결손금 채무 면제이익에 충당된 2월 결손금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2월 결손금 사용이 끝났으니까 이제 과세표준 계산하는 단계에서는 사용을 못 한다는 거죠. 맞고요. 4번의 소득공제는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뭐 딱 그냥 읽어봐도 뭐 당연하지 그런 거죠. 자, 61번. 자, 이제 소득세죠. 올바르지 않은 것. 1번에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관여하는 개인 단위 과세다. 맞고요. 2번. 개인의 인적사항을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를 채택하고 있죠. 맞고요. 3번. 원칙적으로 포괄주의 아니죠. 열거주의죠. 소득세는. 3번이 틀렸습니다. 뭐 4번은 맞는 얘기고요. 62번 우리 계속 봤던 얘기니까 넘어가죠. 자, 63번. 다음 자료 참고해서 총급여 4,500만 원인 거주자 김자경 씨의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금액. 자, 이 표현도 한번 보죠. 자, 이 문제를 보면 먼저 쭉 봐요. 금융소득에 뭐가 있나 보니까 1번에 주권상장법인 배당 4천, 2번에 비상장법인 배당 2천. 자, 3번에 만기 7년인 재형저축. 자,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자, 얘요? 비과세요. 그러니까 날리세요. 비과세. 자, 비과세니까 지금 과세 안 되는 거예요. 자, 4번에 보면 A법인의 주식발행 초과금 자본전입. 자, 주발초를 자본전입한 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배당이 아니죠. 그러니까 배당이란 거는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한테 줄 때 배당인 거예요. 근데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주식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주주가 납입했던 돈을 돌려받는 것뿐이라서 배당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보기 3번하고 4번은 배당이 아니야. 그러면 돌려서 얘기하면 1번, 2번 두 개의 배당만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상장법인 금전배당, 그 배당만 해서 총 얼마가 있냐면, 자, 배당 1이 4천, 그 다음에 배당 2가 2천만 원에서 총 6천의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은 그로스업 할 때 뭐예요? 2천만 원까지는 그로스업 못하고 2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만 그로스업 하면 여기에 440이라는 금액이 그로스업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총 그로스업이 얼마예요?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이 합산되는 금액이 6,440. 그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64번. 자, 거주자 김삼일 씨의 사업소득 금액. 자, 얘는 우리 계속 풀어봤던 문제지만 좀 다른 게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풀어드리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은 일단 3억이 있고요. 자, 3억이란 금액이 있고, 이제 쭉 가요. 급여, 본인급여 5천만 원 더하고요. 그 다음에 배당금 수익 빼야죠. 자, 배당 수익 500을 빼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1000을 빼고요. 그 다음에 세금과 공일과금, 얘는 송금부산입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자, 이월결손금 7천만 원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요? 법인세는 2월 결손금을 어디서 빼요?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는 소득금액 계산하는 단계에서는 안 빼. 그 다음에 이거에서 과세표준 계산하는 단계에서 별도로 빼주잖아요. 그게 이제 법인세법이라면 우리 소득세에서는 이 소득금액 계산하는 단계에서, 즉 2배, 4억, 연기 이걸 전부 다 합한 게 종합소득금액인데, 이 종합소득금액이란 걸 계산할 때 사업소득금액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 마이너스를 근연기 2배라는 다른 소득에서 정산해가지고 이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사업소득금액이 여기 있는 금액이지만 여기 있는 결손금, 2월 결손금이 있으면 2월 결손금 뭐 하라고요? 빼라고. 소득금액 계산하는 단계에서 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2월 결손금을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소득금액 계산인데. 그래서 2월 결손금이 지금 얼마가 있냐면 7천만 원이라는 게 있어요. 충분히 있잖아요. 여기 있는 금액 고려해보면. 그래서 이 금액을 다 계산해보면, 야, 요게 5천인데 7천이니까 마이너스 2천, 마이너스 3천, 마이너스 3,500,
3,500에서 2 빼니까 마이너스 3,300. 3억에서 3,300 빼면은 2억 6,700이 나오겠죠. 정답이 2번이다. 자, 65번.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는데, 자, 기억에 비출자인가 종업원이 사택 아니죠. 과세 안 하고. 니은에 보면 근로자 지급한 경조금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과세 안 하죠. 디귿에 보면 주총결의에 상여로 받은 금액, 이건 당연히 과세. 자, 디귿 동그라미, 리을, 사내 근로복지기금, 거기서 받는 거 비과세했죠? X. 자, 미음에 보면 시간의 수당, 통근수당 당연히 과세, 동그라미. 자, 비읍에 보니까 벽지수당, 해외근무수당.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에서 해외 근무함에 따라 우리가 받게 되는 비과세 금액이 있었죠. 그쵸? 월 100만 원 비과세하는 게 있었고, 벽지수당도 비과세하는 게 있었어. 월 20만 원까지. 실비 변상으로 봐서. 자, 그러다 보니까 벽지수당하고 해외근무수당은, 아, 얘네는 비과세구나.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수당들도 수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과세예요. 당연히 과세인데, 벽지수당은 20만 원까지 비과세 해줄게. 그 20만 원 넘어간 건 당연히 과세가 되는 거고, 해외근무수당도 100만 원. 다만 건설근로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외항 선박 타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은 300까지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야. 소득이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을 고르라고 하면 여기 있는 벽지하고 해외근무수당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근로소득으로. 그래서 얘를 조심하셔야 된다. 얘를. 자, 문제 66번. 서울에 근무하는 김삼일 씨가 23년 중 일시적으로 거래처인 주식회사 부산의 직원들에게 ERP 사용 방법을 강의하고 강사료 500만 원을 받았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득이에요? 우리 회사 말고 남의 회사 가서 일시적으로 강의하고 강사료 받았어. 뭐요? 기타 소득. 그래서 보기 1번에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사료 수령했으니까 기타 소득이다. 맞죠? 2번. 강사료는 인적 용역 일시 제공 대가이므로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실제 발생한 비용에 관계없이 총수익 금액의 80%가 적용된다. 자, 두 가지가 틀렸어요. 첫 번째, 실제 발생 비용이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자, 실제 발생한 비용을 빼는 게 원칙인데 이 비용이 없다고 하면 몇 %까지는 빼줄게? 60%까지는 빼줄게요. 자, 그런데 60%인데 80%로 돼 있으니까 이것도 틀렸고요. 또 하나, 실제 발생한 비용과 상관없이 이것도 틀린 거야. 2번은 틀렸다. 3번,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지급을 받은 날이다. 맞고요. 4번,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선택에 따라 분리가 살 수 있죠. 자, 67번. 종합소득 과표를 계산해 보세요. 이거는 제가 보면서도 아니 왜 굳이 숫자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냈을까? 참 그런 거예요. 실력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 이거 모르니? 이걸 물어야 시험인데 얘는 계산이 숫자가 너무 안 이쁘게 나와. 그래서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숫자는 깔끔하게 주고, 그러니까 쌀집 계산기 없어도 계산할 수 있게 문제는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자, 67번에 보면 정기예금이자 500, 비영업대금 이익 1000, 그 다음에 비상장법인 배당 600. 여기까지가 금융소득인데 이 금융소득 중에서 무조건 분리가세 있나요? 없죠. 정기예금, 비영업대금, 비상장 배당. 전부 다 조건부고요. 그리고 사업소득 금액이 1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융소득이 총 얼마야? 500, 1000, 600이니까 2100만 원이잖아요. 2000 넘었으니까 이제 종합과세가 되는 거야. 자, 종합과세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배당은 그로스업을 합쳐야 되는데 지금 금융소득이 총 2100이니까 2000까지는 그로스업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만 딱 그로스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에 대해서 그로스업이 되면 11만 원이잖아. 11만 원. 그러면 얼마가 되냐? 이 사람은 종합소득 금액이, 자, 이 사람의 종소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 사업소득 얼마 있었어요? 1억. 사업소득 1억에다가 원래 금융소득이 2100인데 그로스업이 얼마가 더 가산이 돼요? 11만 원이 가산이 되니까 여기에다가 121 이게 종소가 잡혀요. 근데 이 중에서 박스 제일 밑에 종합소득공제, 자, 차감하는 종소공제가 얼마 있어요? 라고 했더니 2000 있으니까 101.11. 자, 금액이 이렇게 나와서 정답이 3번 이렇게 돼요. 안 좋죠. 안 좋아. 자, 68번. 우리 몇 번 풀어봤던 문제죠? 넘어갈게요. 자, 교육비 세액공제 올 때는 항상 두 가지 봐라. 연령은 안 보지만 소득은 본다고 했으니까 소득이 100만 원 넘어가는 사람 쫙 긋고, 그 다음에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애들인지를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뭐 대학원은 본인만 되고, 그 다음에 뭐 학원 있다라고 하면 취약전 아동에 대해서만 되고, 자, 이런 것들 하나씩 해서 공제 대상인지를 뽑아내고, 아닌 애들을 뽑아내고, 그럼 나머지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다 그랬죠. 자, 69번에 보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거 보니까 기억에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일 지금 뭐예요? 퇴직소득 맞죠? 니은 사용인 부담금을 기초로 비현실적 퇴직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이것도 안 좋은데 우리 뭐라고 돼 있어요? 사용자 부담금. 사용자가 누구야? 회사. 자, 회사 부담금을 기초로 해서 현실적인 퇴직. 지금 너가 퇴사했을 때 주는 게 퇴직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퇴직한 그 원인으로 지급받을 때 그게 퇴직소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서 아닌 거예요. 자, 디귿에 보면 퇴직소득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자, 얘도 퇴직소득으로 본다라고 했죠. 그 퇴직소득인 거는 기억하고 디귿. 정답은 4번. 70번. 어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풀 수 있죠. 완납적만 보세요. 완납적만. 납세 의무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게 완납적이죠. 맞고. 확정신고요? 확정신고 의무? 없죠. 완납적은. 자, 그럼 조세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한 세액으로 끝나요. 완납적이니까. 이런 게 누가 있나요? 분리과세 소득이 그런 게 있죠. 근데 여기 분리과세 2배 소득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이건 그냥 문제 저 자체로 많이 나왔었어요. 그대로 숫자, 글자 안 바뀌고. 71번.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에 양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한 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자, 주식은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에요. 1번 틀렸고요. 2번. 소득세법상 중간연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사업소득이 있는 자다. 자, 중간연합은 누가요? 사업하는 애들. 그러니까 사업소득이 있는 애들이 중간연합을 하겠죠. 맞고요. 3번. 소득세법상 중간연합을 하여야 할 자는 중간연합세액을 언제까지요? 11월 말일까지 납부하고요. 4번.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수 제도이기 때문에 과세표준 내가 신고하면, 개인들이 신고하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72번. 가장 옳은 주장이요. 자, 1번에 보니까 부가세 과세되는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을 말하기 때문에 따라서 동력이나 열과 같은 무체물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아니죠. 유체물도 뿐만 아니라 무체물도 부가세 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동력이나 열, 권리 그런 것들 전부 다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전단계 거래공제법? 아니지.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죠. 틀렸고요. 3번. 재화의 수입은 수입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만 부가세가 과세가 된다. 그래서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런가요? 아니죠. 상관없어요.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상관이 없다. 4번에 간접세에 대한 국제적 중복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국에서만 간접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4번이 가장 이제 적정한 표현입니다. 자, 73번. 주사업장 총괄납부예요. 자, 1번에 법인의 지점은 본점을 대신해서 주된 사업장이 될 수 없다? 아니요. 예외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까지 제가 써놨었죠. 1번이 틀렸고요. 2번. 총괄납부하려는 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총괄납부자와는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제출해야죠. 맞고요. 3번.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총괄납부할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적용을 하죠. 신청하면 적용하고요. 4번. 주사업장 총괄납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은 당연히 각 사업장별로 이행을 해야죠. 자, 74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용역공급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1번에 자 건설업 블라블라 하면 건설업 그냥 무조건 뭐요? 용역의 공급. 근데 끝에 보니까 용역공급이니까 맞고요. 2번.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 이건 이제 계속 나왔던 표현이라 맞는 표현 맞고요. 3번.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직접 용역공급, 용역의 자가공급이죠. 용역의 자가공급은 과세하는 게 없어요. 자, 근데 여기는 용역공급에 해당한다고 했으니까 3번이 틀렸죠. 3번이. 자, 4번에 보면 제조가공업자가 상대방으로 인도받은 거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대요. 그럼 뭐예요? 인가공이니까 용역의 공급. 자, 75번. 과표를 계산해보래요.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자, 과표를 계산해보면 22년 12월 5일 날 반환 조건부로 팔았어요. 자, 반환 조건부로 판매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매출, 우리 부가세법상 귀속식이 언제로 봐요? 그 기간이 종료되거나 또는
조건이 충족. 즉, 나 이거 살게요. 이럴 때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표현했을 텐데, 얘는 이제 반환 조건부로 판매했고, 그 대금이 150만 원인데, 23년 1월 5일 날 반환 기간이 종료돼서 판매가 확정됐다. 그럼 언제요? 부가세 기속 시기는 23년 1월 5일이잖아.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건 1기 예정. 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부가세 신고할 때 과표를 계산을 하라고 하는 거니, 자, 23년 1월 5일 날, 자, 1월 5일 날 판매가 확정돼서 얼마가 확정됐어요? 150만 원. 그럼 얘는 일기 예정에 들어가는 거죠. 자, 1월 1일부터 자, 3월 31일 신고할 때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자, 자료 2번에 보면 23년 1월 5일 날 장기 할부 판매를 또 했네요. 장기 할부 판매를 하면서 그 대금을 1월 5일부터 20회에 걸쳐 매월, 자, 매월 100만 원씩 20회에 걸쳐 받기로 했대요. 그러면 우리 부가세법상 공급은 어떻게 돼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다니까. 장기 할부면 그러면 1월 5일, 2월 5일, 3월 5일. 자, 4월부터는 아니니까. 그러면 매월 얼마씩이요? 100만 원씩이니까 1, 2, 3월 해서 3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고요. 자, 자료 3번에 보면 1월 5일 날 다음의 조건으로 또 판매했어요. 자, 이걸 1월 5일로 하지 말고 자료 1, 2, 3으로 해야 되네. 자, 자료 1번, 자료 2번, 자, 이제 자료 3번. 자, 자료 3번에 보니까 1월 5일 날 계약금 221년 1월 5일, 중도금 300은 3월 5일, 잔금 500은 6월 5일 날. 자, 이게 뭐예요? 중간지급 조건부죠. 자, 중간지급 조건부가 되려면 요건이 있어요. 뭐냐면 계약금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할 때까지 6개월 이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중간지급이란 게 물건도 안 받았는데 계약금, 중도금, 2차 중도금 하다가 돈부터 먼저 이렇게 계속 주다가 잔금 주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 중간지급 조건부죠. 근데 그 중간지급 조건부가 되려면 계약금 건널로부터 재화 인도할 때까지가 6개월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계약금을 자료에 보면 계약금을 1월 5일 날 잡았어. 그러면 언제까지 가야 돼요? 최소한 6개월이니까 7월 5일 이후나 지나서 넘겨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답원에 보면 6월 5일 날 인도가 됐다고요. 그럼 이게 6개월 안 넘죠. 그럼 얘는 중간지급 조건부가 아니에요. 중간지급 조건부가 아니면 뭐로 가요? 전에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인도하는 시점이 인도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공급 시기가 6월 5일 날 인도했으니까 6월 5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6월 5일이야. 6월 5일. 그러니까 예정신고가 아니라 나중에 확정신고할 때 들어가려니까 예정신고에 들어갈 금액은 없는 거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 과표를 계산해보면 450. 정답은 2번. 이거는 난이도 정말 상. 진짜 어려운 문제. 자, 76번. 이것도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간단히 보면 부가세가 얼마냐. 다음 거래 중에서. 자, 세 가지가 나옵니다. 국민주택 월세, 자, 국민주택의 임대료 뭐요? 부가세, 면세, 잡지 뭐요? 부가세, 면세, 비행기, 예, 비행기는 부가세 과세죠. 그래서 부가세 들어있는 게 비행기밖에 없어서 11만 원 냈대요. 그럼 그 안에 부가세 얼마요? 만 원. 그 정답은 1번. 이렇게 보는 거고. 77번.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물물 교환한 거예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았으니까 항상 뭐다? 부가세는 재화는 왜 공급을 과세하는 거니까 내가 공급한 것의 시가. 그래서 오른쪽에 그렇게 써 있죠. 그래서 맞고요. 1번 맞고 2번. 폐 없이 남으면요. 뭐로 간다고 했어요? 시가를 과표로 가죠. 맞고요. 3번. 손해배상금은 일반적으로 과표에 포함하지 않죠. 왜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손해배상금은 내가 공급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세가 안 된다. 4번에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공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훼손, 멸실로 소멸된, 없어진 재화의 가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죠. 근데 얘는 포함한다고 했죠. 자, 부가세는요, 항상 내가 뭔가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텐데 상대방한테 도달하기 전에 내 부주의로 파손, 훼손, 멸실됐잖아요. 그거는 부가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게 아니다. 78번.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자, 보기 1, 2, 4번은 계속 나왔던 지문들이라 넘어가고요. 보기 3번만 보죠. 의제 매입세액은 국내 농산물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아니요. 수입 농산물도 돼요. 그러니까 의제 매입세액은 내가 면세로 사와서 제조 가공한 게 과세가 되잖아요. 근데 음식점 생각해 보세요. 자, 음식이 과세인데 내가 사오는 면세 이것들이 미가공 식료품을 주로 사오잖아요. 그때 미가공 식료품이란 거는 국산뿐만 아니라 해외 것도 당연히 국외 것도 당연히 면세가 적용이 됩니다. 79번이요. 가산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1번에 세금계산서 불성실하고 매출처별학계표 불성실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한다. 우리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에 나왔었죠. 세금계산서가 걸리면 매출처별학계표도 자동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세금계산서 우선적으로 적용을 했었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기한 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등록 신청일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의 1% 미등록 가산세 하죠. 맞고요. 3번 예정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뭐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확정 때 제출했다. 그러면 가산세를 부담한다. 무슨 얘기냐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면 그러니까 매출이 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가세를 받았으면 당연히 부가세를 내야죠. 근데 그때 매출처별 합계표에다가 나 매출했어요 라고 해서 세금을 내는데 예정신고 때 분명히 거래가 있었는데 예정 때 매출처별 합계표를 안 냈어요. 그럼 세금을 안 낸 거고 그거를 확정신고 때 아, 나 예정 때 누락했어요 라고 냈다는 거야. 그럼 뭐 한 거야? 국가 입장에서 보면 예정 때 국가로 세금 내야 될 걸 지금 확정 때 낸 거니까 뭐 한 거야? 나쁜 듯 한 거죠.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가산세를 때려야죠. 그래서 0.3% 가산세를 때립니다. 자, 4번에 보면 영세율 첨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서류 안 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내겠죠. 자, 80번. 부가세 확정신고 자료인데요. 밑에 보면은 표가 나와요. 제일 밑에 표가 나오는데 기억이라고 써 있죠. 그게 뭐예요? 영세율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 자, 영세율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하지 않지만 국내 사업자 간 거래에 대해서 영세율이 적용될 때는 국내 사업자가니까 세금계산서 교부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금액을 확인하고 싶으면 그 위로 올라가서 그 박스 안에 거래들 중에 자, 영세율 적용되는 거래인데 국내 사업자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기억의 국내 판매분, 자, 이거는 여기 들어갈 게 없을 거고 니은에 내국신용장 수출이 있고 디귿에 직수출이 있다라고 하면 세금계산서 거래하는 건 뭐예요? 니은에 있는 내국신용장 수출분 1,000만 원. 그래서 그 1,000만 원이 기억에 들어가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1년도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